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과학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감칠맛을 5번째 미각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칠맛은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 식욕을 당기게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6번째 미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맛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깊은 맛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깊은 맛은 식재료를 오래 끓이거나 숙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우러나는 맛인데요. 그 자체로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맛들과 결합해 음식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콩을 발효해 만든 된장이나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하는 한식에는 깊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 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 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 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 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가 지점 번호라.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요? 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조난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신속한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수행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행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선 후기 왕들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하루의 반성문이란 뜻을 가진 이 책은 왕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국정 업무 전반을 왕의 시점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당시의 왕들은 일성록을 신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국정 업무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고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세계의 정세 변화와 동서양의 사회 문화적 교류 양상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9번, 50번.